정치권 안팎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주말 동안 LH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이틀째 여야의 보궐선거 지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와 지도부가 서울과 부산 전역을 다니며 표심 얻기에 나섰는데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가 국가미래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국가미래비전 보고서를 완성해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재보선을 2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선 여야의 선거 전략과 쟁점, 그리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합니다. 주말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LH 재발 방지 법안 중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해충돌 방지법을 놓고 여야의 내탓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대상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을 합쳐 39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투기 의혹이 공직자와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번 주말 당정 협의를 갖고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퇴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범위와 LH 혁신 방안도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LH 후속 대책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이해충돌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내탁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LH 사태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처리 시한을 정해둔 졸속 입법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선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LH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물타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히 마련하고 있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선거운동 이틀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여야 후보와 지도부 모두 서울과 부산 전역을 훑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에 나섰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여당 강세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맞대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는 오늘 하루 바쁘게 신촌과 홍대 일대를 돌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부동산 문제로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린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한 겁니다. 박 후보는 9억 이하 아파트에 공시지가 조정 공약도 내놓으며 LH 투기 의혹으로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것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어제 알파벳 V자로 유세 동선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이른바 W 동선을 이어가며 주택정책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서구에서 시작해 양천과 구로 등 대부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로 특히 구로구는 박영선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박 후보가
의원 시절 공약한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비판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의 지역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택이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신규 주택이 정부 예산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급된 건 거의 없다. 이런 피맺힌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여야 지도부도 선거 유세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부산으로 총출동한 민주당 지도부는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김 후보가 부산 경제를 살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실행할 인물이라며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에서 합동 유세에 나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공세와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정권 심판론을 전면 내세웠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박형준 후보의 부동산과 불법 사찰 같은 의혹들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박 후보는 김 후보 친형이 특혜를 받고 땅을 매매한 의혹이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 간 의혹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자신의 측근인 부산 진구청장에게 친형의 땅을 사게 했다며 특혜 매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측근 구청장으로 하여금 형 땅을 팔게 한 행위는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 충돌 내부 거래, 이고 때문에 김영춘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매매 관련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해당 부지는 현 진구청장 때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합의는 지방선거 이전이라고 해명하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박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당 지도부는 박 후보의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찰 연루 의혹과 LCT 의혹 등을 열거하며 1일 1의혹 흑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는 부산 경제가 아니라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먼 탐욕의 정치인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박형준 후보의 숨겨진 비리 의혹이 매일 새롭게 터져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부산을 3기 암 환자 신세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두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박 후보는 도시명 초고속철도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흑색 선전이 가열되고 네거티브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공약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정부와 방역당국, 선관위는 악수 자제 등을 권고하며 안전한 선거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인원 제한 등 구체적인 추가 수칙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근접한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 선관위는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인사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지만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적 모임은 규제 대상이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세를 하더라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히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시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은 명확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 뒤 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지침 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가 미래 비전 보고서를 완성해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개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가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앙아젠더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 과제를 선정해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하기에는 벅찬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오늘 첫 회의에서는 아젠더 선정을 위한 핵심 이슈가 논의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혁신 성장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복지체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심각한 미래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 확대시키면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가 좀 돼요. 그런데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면 인구구조 변화나 저출산 문제도 좀 독자적 카테고리를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국가 목표를 경제적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역할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한 잘 고려가 되어야 그래도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국가 중장기 아젠더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협동 연구 체계를 가동해 본격적인 미래 비전 찾기에 나섭니다. 국회 미래연구원과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 미래 비전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목표인데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국가 미래를 구상해 차기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여야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서해 수호 55 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수호 55 용사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원불멸의 영웅이라며 국민의힘은 평화를 만드는 튼튼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가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선거에 관심을 끄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된 데 대해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인원은 73만여 명에 불과해 이 속도대로라면 전 국민 70%의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김진애 전 의원의 상임위인 국토위를 그대로 넘겨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박 의장은 김 의원의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도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워낙 이 격차가 이제 커서 그런지 벌써 이제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이 납니다. 선거 다음 날 4월 8일인데요. 네. 일부에서는 임기 연장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반 김종인 세력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야기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의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이번 범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경선 과정에서 이 합당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단일화 경선이 이 범야권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합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물밑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개별의 입당을,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 정식적인 합당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는 처음에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 패배 직후에는 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범야권 정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좀 또 다른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 오세훈 후보 승리를 돕는 데 일조하고,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외부 인사 영입 과정에서도 힘을 보태면 이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해달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왔는데, 전여욱 전 의원입니다. 단일화 가장 큰 공로자라면서 당대표에 도전해서 정당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안 대표 본인으로서는 이 대선을 위한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하고 자신은 거기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을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있죠. 지금 전현직 의원 60명이 참여하는 이 마포 포럼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정치적 위상이 좀 상당한데, 네. 이 때문에 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 김종인 인사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주변에서 여러 명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에게 당권 도전을 많이 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무성 전 대표 본인도 최근 들어서 김종인 체제에 비판적인 모습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단일화의 방해꾼이다, 사퇴를 요구했고요. 22일 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대표 추대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 때문에 잠잠할 뿐 당내 반대가 심하다, 절대 안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은 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다시 타진해 볼 걸로 점쳐지는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 25일에 SNS를 통해서 이 안철수 후보 하나 이겼다고 김 비대위원장이 오만 방자해졌다, 아름답게 퇴임하는 게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인데, 그 보궐선거가 끝나면 여의도를 떠나겠다, 당초 이렇게 이제 밝혔었는데, 정말 그 떠나는 게 확실한 상황인가요? 아직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이어갈 거라는 그 전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중도 성향과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네. 공론화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렇게 언급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3지대에서 앞으로 활동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점점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나리오인데 그 내용도 좀 구체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들과 함께 제3지대에서 활동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이미 선거 이튿날에 발표할 담화문까지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상돈 전 의원도 이런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네.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물러서고 이 대선 직전에 또다시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보이는 우위는 이 반사 이익일 뿐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빼면은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는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압축해 보면은 현재 김종인 추대론 그리고 김종인 제3지대 활동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뭐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 대위원장은 뭐 여러 차례 연장 가능성은 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워낙에 좀 여러 수를 내다보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3지대론에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권 개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누굴 향했는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을 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샤이 진보 있답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여당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여론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오늘 이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LH 부동산 투기에 국민들 실망하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막상 그 거리로 나가서 인사를 다녀보니까 저희는 좀 우리 여론조사 발표 내용과 다르게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나는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못 된다.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LH 사태로 인해 민심이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숨은 진보층, 이른바 샤이 진보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게 박 후보 캠프 측의 분석입니다. 숨은 보수나 진보를 일컫는 샤이 지지층은 여론조사에서 속마음을 숨기거나 아예 응답을 거부하는 유권자를 의미하는데요. 정치권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입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내내 뒤지다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를 부끄러워하다가 막상 투표장에선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가 많았던 걸 샤이 트럼프 현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샤이 보수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이 샤이 보수에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선거 결과에서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등장한 샤이 진보는 어떨까요? 민주당의 기대대로 과연 샤이 진보가 실체를 드러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김종인의 예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선거 전국에서 제대로 판세를 읽고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특히나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던 올해 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때도 김 위원장은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면서 확신을 보였고 예측대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김 위원장이 오늘 자신이 선거 예측을 잘하는 비결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또 한 번 예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들으면 우스운 소리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내가 선거판을 뛰어다니잖아. 그때 가서 얘기하고 가는 걸 보면 대가 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지금처럼 한 20% 차이 난 채로 이길 거라고? 20% 차이가 다 유지는 안 될지도 몰라요. 5, 7% 차이 정도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선거 판세를 보는 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거판을 뛰어다닌 오랜 경험 덕분이라는 김 위원장.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5에서 7%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놨습니다. 기존 안철수 대표의 지지표 중 3분의 2는 오세훈 후보에게, 3분의 1은 박영선 후보에게 갈 것 같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별의 순간은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하던 때였는데 이미 놓쳤기 때문에 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별의 순간에 포착한 듯하다. 5월 중순쯤에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보선이 끝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밖에서 정계 개편을 구경하겠다는 김 위원장. 선거 결과와 대선 구도까지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언이 적중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4.7 재보선이 오늘로 꼭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두 분 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직함을. 네. 두 분 모두 선거 캠프에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근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워낙에 바쁘시죠? 네, 먼저. 네, 그냥 저는 이제 청년 관련한 사람들 이제 만날 수 있게, 이제 후보님들이 만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공약들 좀 비교해서 뭐 한다든지 논평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본부장은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왜 잘 안 보입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저보다 더 이제 베테랑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화면에 잡히는 짬이 아직 아닌가 봐요. 너무 많이 잡혀 상대적으로.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게 그 진급 연한이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총선 대선 도울 때는 제가 딱 느낌이 진짜 소위 같단 사람이 이렇게 캠프에 와 있는 느낌이고, 모든 걸 배운 입장이었다면은 이제 그래도 사람도 인맥도 생기고 또 일도 좀 파악하니까 뭔가 그래도 그 안에서 그것보다는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일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오세훈 후보 캠프가 제가 경험했던 어떤 큰 선거 캠프보다 젊은 캠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요새 몸이 10개라도 두 분 다 너무나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이제 처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이제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는 18%포인트 정도, 한길리서치는 2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0%포인트 안팎으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단일화 이후에 이 격차가 지금 현재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지지율이 그대로 그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가 진행되기 전에도요, 저희 후보가 아까 언급됐던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3자 구도에서도 1등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3자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저희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결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우세는 뭐 한동안 선거 전반부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라는 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좀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서울, 부산 양선거에서 네거티브가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시민들의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고, 특히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기관에서 시간 격차를 두고 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좀 더 벌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선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지지율만이 아니라 그간 이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사실 기대했던 게 되게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2019년도가 역대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LH 사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건 어떤 대안을 찾아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지금 그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어떤 수렴돼야 될 텐데 그것이 꼭 국힘일 거냐고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기본소득당으로 몰리겠습니까? 전 당연히 그 대안 세력은 저희 제1야당이고 또 단일화를 통해서 더 커진 그 저희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시너지 효과라는 게 계속 크게 작용할 거다. 왜냐면은 지금 정책 연대부터 또 어제는 첫 유세를 하면서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이 손잡고 유세하는 모습, 거기에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대표까지 끌어안는 모습, 이런 통합 행보가 사실 최근에 야권 국민들이 많이 좀 갈망하던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첫 단추들을 잘 끼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뭐 네거티브만으로 이런 뭐 바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뭐 활동이 많으셔서 목소리까지 벌써 많이 가라앉으셨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연령대별 지지율이에요. 리얼미터 결과에서 보면 40대는 박영선 후보, 20대는 오세훈 후보에게 이제 표심이 많이 쏠린 상황인데 특히 20대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이제 60%, 박영선 후보한테는 21% 격차가 3배나 크게 납니다. 20대의 표심은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다 할 딱 답을 듣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30대 이상의 어떤 지지율의 변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20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냥 제가 가늠해 본 것은 광역시장의 성추문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여론이 아니라 언론 상황에서 되게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이제 혼이 났던 것을 보고 어쩌면 20대가 그럼 저기가 더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에 저희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뭐 저랑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도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그 문구 10년 전에 오세훈이 밥 안 줬던 초딩들이 20대가 됐다라는 이런 공격 멘트를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렸거든요. 사실 그건 굉장히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20대가 된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준 주체는 급식을 안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거 끌어내가지고 10년 전 네거티브와 현재에서의 어려움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여권이 유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20대에서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표에서 봤듯이 굉장히 강한 오세훈 후보의 지지세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20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특히 어제 박영선 후보의 행보 중에서 언론에서도 다 비판했던 것이 20대들이 주로 하는 알바나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삶의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알바생한테 뭐 무인 점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좀 궤가 안 맞는 좀 대답을 함으로써 이런 좀 분노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오늘 또 이제 연이어서 나온 발언들이 보면 뭐 철이 없다든지 역사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과거에 유시민 씨가 20대 남자들이 왜 민주당을 싫어하냐는 것에 대해 분석해달라 그러니까 축구 경기 많이 보고 롤 하느라 뭐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박영선 후보의 인식도 다소 지금의 작금의 20대의 어려움에 비해 가지고는 좀 피상적인 면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여야 후보 캠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캠프인데요. 전현직 의원들과 뭐 청와대 또 장관 출신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당정청의 용광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직력으로 지지율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선거가 이제 한 10며칠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쨌건 서울에 있는 지역위원장 분들이 막 뛰겠죠. 그건 이제 국힘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럴 텐데 저는 좀 앞선 이야기랑 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어떤 지지율 변동에 대한 핵심은 자산 인플레와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사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지금 해법을 찾아서 이 지지율이 이동한다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그 어떤 이제 지역 유세들을 각자 지역구에서 다 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화가 나 있는 상태를 화를
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 되는 것과 실제로 거기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관계자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은 어벤져스 선대위라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좀 안 대표의 대선 행보는 정권 교체 장애가 될 수 있다. 약간 어색한 기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둘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싫어하는 건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요.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은 장기적인 역할에 대해 가지고 약간 불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화합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낸다는 것에 이견이 없고 저희는 굉장히 그 사의를 표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화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개인적으로 지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저희 단일 후보가 선출된 뒤에 어제 첫 유세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이제 행보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캠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앞으로 화학적 결합이 잘 진행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 선거라는 게 적수를 두고 상대를 두고 하는 선거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민주당 캠프에서 보여야 되실 것 같은 분들이 안 보이니까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 캠프를 보면서 피해 호소인 논란에 이제 있었던 3인방 이분들은 좀 나갔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지만은 반대로 저희도 보면은 그쪽의 서울 지역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히 뭐 대중 소구력이 있고 또 정책적인 면도 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예를 들어 뭐 성동의 홍익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성북의 뭐 기동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정책적 깊이도 있고 언론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분들인데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핵심 인력들이 빠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이번 상황에서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전력 지원을 안 하는 뭐 당내 상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하면서 약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볼까요? 어떤 그렇진 입장인지. 않고 이제 역할이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기동민 의원님이나 홍익표 의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은 지금 정책위 의장으로 정책 관련한 것을 하고 있고 기동민 의원은 매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서 최근에 그리고 우상호 의원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하고 있어서 좀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있는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것뿐이군요. 권지웅 대변인하고 같은 상황인데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준석 이제 본부장께서 현재 뭐 그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또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고 심지어 10년 전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거티브 공방만 있고 정책 대결은 실종이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양상을 보면 박영선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은 실종됐고 흑색 선전만 난무하다.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논란은 이제 뭐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박형준 후보의 LCT 아파트 취득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공세를 하면서 뭐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괜찮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면이 들어가 가지고 뭐 대마도 뷰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오션 뷰 이렇게 영어를 표현하거나 바다 뷰 이렇게 바닷가 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봤어도 부산에 사는 분들이 그걸 대마도 뷰로 표현한 건 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소 그냥 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도 그래서 일본 왕공뷰니 뭐 신사뷰니 이렇게 하면서 반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떤 검증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일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영선 후보의 해명이 좀 엇갈리는 지점이 원래 남편분께서 뭐 특정한 사정 때문에 그 이직을 일본으로 하게 되셔가지고 일본의 이제 숙소 렌트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실 거주 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매는 2009년에 하셨는데 등기가 이제 전입이 된 것은 2020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사가지고 임대를 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본이다 보니까 좀 확인하는 과정이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히려 해명을 명쾌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최고께서 전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어떤 뷰가 어떻다 이런 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제 흑색 선전이 아니라 사실은 공적으로 어떤 입장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무상급식을 두고 10만 원씩 돈 봉투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되어서 어쩌면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었던 논의 자체를 그렇게 폄하했고,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용산 참사도 최근에 이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일주일 내에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용산 참사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강 르네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산의 재개발을 되게 빠르게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이 6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을 또 서둘러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가 추진하는 재개발이 정말로 안전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흑색 선전이나 과거의 일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공무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공약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우선 공약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상계동, 목동 일주일 만에 안전진단을 착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경험이 있다는 분이 서울시장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 아니죠? 벌써 금권 선거 조짐이 보이고 있죠? 박영선 후보는 선거 끝나고 나면 본인이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박영선 후보 개인 돈입니까? 아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요. 네, 먼저 여당 쪽 입장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당선이 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는데, 여당 쪽 입장에서 재난위로금 10만 원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또 위로금 형태로 10만 원씩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것이 사실은 소득 하위 분위의 가구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별로 또 할지 아니면 보편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로 했을 경우 1분위 분들은 포함되지만 2분위의 어떤 일부가 포함 안 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을 두고 또 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상급식을 이야기했던 10년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되려 오세훈 후보가 작년에 자신의 지역 구민에게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줘가지고 선관위에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런 거랑 계속 연관시켜 보시는 게 저는 좀 되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후보는 금권 선거를 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는 이제 10만 원이 이렇게 개인에게 할 땐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은 그 1,000만 서울 시민을 생각해보면 1조 원입니다. 근데 1조 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거에 앞두고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다? 전 믿을 수 없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에 서울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됐던 것들을 안 해가지고 티스푼 공사라고 일컬어지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그것이 이제 13년 동안 지었고요. 제가 확장 공사하는데 월드컵 대교 마포에 가보시면요, 그 다리 하나 짓는데 10년째 걸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업들, 사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려고 하면요, 그런 어떤 지역에 막힌 사업들 뚫어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례로 예전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뿌렸습니다. 그 고지서상으로 그냥 2만 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1조 원, 그때도 거의 한 8천억 정도 된 돈이었는데요. 1조 원 되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그냥 그래? 10만 원. 왜 9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까? 십징수라서 그렇습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돈 뿌린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후보 이제 공세에 대한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이번에 이제 야당 후보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재건축 단지 안전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아까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이거는 서울시장이 할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일단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이거는 중앙정부와 이제 협업을 해야 가능한 건데 이게 잘 진행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자극해서 집값 불안을 더 확대하는 거 아니냐,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먼저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얘기할 거면 민주당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움직이는 집단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지금 박원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을 막아놓고 주택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거는 경제학 개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저희에게 시장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참 민망한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자 선거가 끝나면은요 이 정도의 큰 선거면은 저희가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동별, 투표소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럼 민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까지 계속 저해해왔던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성남 표심이 표출되었다. 그러면요 국토부가 아니라 알아서 민주당에서도 그 민심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신들도 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35층 층고 풀겠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드렸죠. 박영선 후보 공약을. 재건축,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박영선 후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저희가 하면 이상한 것처럼 묘사하는 거는 내로남불에 가깝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서울시 갈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께서요. 재임하시는 중에 서울시 전역에 희한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서울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고 이상을 보존시켰습니다. 청량리 4구역 가보면은요. 새로 아파트를 올렸는데 앞에다 588 유적지를 만들겠대요. 아니 아파트 새로 샀는데 앞에 집단 성매매촌이 있으면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개발하지 말라는 거죠. 성동구치소는 개발하려면 교도소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고 합니다. 집을 새로 샀는데 교도소 담벼락 안에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니까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개포중앙아파트단지 5층짜리를 남겨놓고 옆에 지으래요. 집을 새로 샀는데 가운데 보니까 40년 된 아파트를 유물이라 보존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잠실 5단지 굴뚝 하나 남겨놓으래요. 집을 새로 샀는데 굴뚝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박아놨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됐던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도 덜어내겠다는 것이고 경관 규정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해주기 싫어서 했던 건데 저희가 덜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집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로 살 곳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례로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죠. 그러니까 그간 대한민국은 매년 40만 명씩 증가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재건축은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다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을 다 보상해주고 새로운 것을 짓는데 그냥 같은 규모로 지으면 아마 거기 새로 짓는데 들어갔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그 아파트 당 가격으로 올라서 아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재건축이 되게 되면 사실 되게 높은 가격의 분양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려고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걸 제안했는데 그것이 적절히 추진되진 않았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도 사실 재개발을 막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때도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다 추진은 됐어요. 근데 대부분 왜 추진이 안 됐냐면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야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뉴타운이라고 불렸던 거는 그때만 해도 제가 표현을 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재건축에 대한 것이고 재개발이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새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고 아파트를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건축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를
부서서 지금 아파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을 꼭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최근에 상계 뉴타운 6구역에 입주하실 겁니다. 네. 뭐 나쁜 사업은 아니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준석 본부장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 북한의 이딴 도발이 선거 전국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발사체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거는 뭐 민주당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갑자기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진짜 아무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미국의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고 방송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달 착륙 계획은 믿으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해야 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뭐 다 끝났습니까? 네. 네. 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건조함과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